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 작가의 늙는다는 착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늙는다는 착각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와 랭어의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00세 시대를 지나 120, 140세까지 삶을 지속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제는 우리 모두 어떻게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느냐가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건강 수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할 때는 나이 들고 병들물 아주 먼 미래 얘기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너무도 많은 먹거리에 내 몸은 종일 일을 해야 하고 수면 부족과 지금은 젊은 사람들조차 건강을 해치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자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통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챙김으로 행복과 건강,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곧 마음이 신체 건강 상태를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환경과 생활 방식으로 차이점이 느껴지는지 오늘은 제1장 20년 젊어진 사람들 시간 거꾸로 되돌리기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흘러가는 시간에 조금씩 잠식당하며 한 살 한 살 나이 들다 보면 젊음의 활력은 어느새 추억이 된다. 그러다 고질병이 건강과 기력을 좀먹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아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일 정도이다. 병이 찾아오면 현대의학에 몸을 의탁한 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우리는 시간의 행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아니,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1970년대 동료 주디스 로딘과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의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시기였다.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그 화분을 방 안 어디에 둘지,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까지 직접 결정하게끔 했다. 우리의 의도는 요양원 노인들이 좀 더 의식을 집중해서 세상과 맞부딪힘으로써 보다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대조군 집단 노인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화분은 똑같이 지급되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돌볼 것이라 이야기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실험 앞뒤로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집단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했다.
다들 나이가 아주 많고 상당히 허약한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다 적극적으로 생활해온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못한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고민 끝에 내린 답은 선택의 힘과 그 힘에서 파생된 개인의 통제력 증가가 비슷한 노인들에게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이 답에 꼭 들어맞는 사례를 제시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후속 연구로 이 믿음을 입증할 작정이었다. 우리의 연구는 훗날 뉴에이지라고 불리는 운동의 초창기에 시작되었다. 종교적, 철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력이 아직 심리학에게까지 미치지 않아 미국 내 연구소들이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연구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이 무렵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겨났다. 비물질적인 정신에서 물질적인 육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연결성의 본보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쥐를 보면 맥박이 빨라지고 피부에 땀이 배어 나오면서 공포의 징후가 나타난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상에는 혈압이 상승하고 누군가 구토하는 모습을 보면 욕지기가 올라온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널려 있음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선택권을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었다. 정신과 육체를 본래대로 결합해서 다시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든 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마음이 진정 건강한 곳에 있다면 반드시 몸도 따라갈 것이므로 마음을 변화시키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어지는 의문은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정신은 어느 정도까지 육체에 영향을 미칠까? 각 구운 도넛을 냄새만 맡으며 먹는다고 상상할 때도 혈당 수치가 올라갈까? 평소 치아 상태가 최상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치아 X선 촬영 결과가 더 좋게 나올까?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빨리 늙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도 머리숱이 많은 사람보다 신체 나이가 더 많이 나올까? 성형수술로 생김새가 젊어진 여자들은 남들보다 천천히 늙어갈까? 이 같은 의문이 막연해 보일지 몰라도 의문을 품어볼 가치는 있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나는 질병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의학 지식 중 어느 것도 진실로 여기지 않는다. 일군의 노인들이 각자의 인생에 그토록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계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개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기 마련이고 고질병은 나올 수 없으며 바깥 세상이 젊은 시절에 느끼던 것처럼 내게 꼭 맞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회 전체가
건강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데도 정작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잡지에 실린 수많은 기사를 읽는다.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책과 TV 프로그램은 산처럼 쌓여 있으며 많은 사람이 건강과 체력 단련에 집착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건강에 전혀 조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기와 행동은 종종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에 이르는 길에 오히려 직접적인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건강에 관해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좀 더 의식을 집중해 건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강에 의식을 집중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먹는다거나 운동해야 한다거나 의학적인 조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뉴에이지풍에 대한 의술이나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대해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져 몸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수호자가 되는 일에 중요성을 깨닫자는 것이다. 변화의 방법을 배우려면 먼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책의 목표는 독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본래 자신의 몫이던 건강 지킴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되찾도록 제대로 돕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공언한 일들을 왜 현실에서 용납하지 않을까? 한 가지 해답은 일상의 경험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배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이미 배운 것은 대부분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배움의 대상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쪽에서 옳은 것이 저쪽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견해를 다시 고려해 보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식을 얻거나 견해를 향상시키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현재의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근거로 삼은 사실은 무엇인지, 그 같은 사실을 도출한 과학을 믿어도 되는지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처럼 아무런 비판 없이 정보를 받아들인 탓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인 것이 실제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과학자들을 포함해 사람들은 대부분 가설 확인 과정에 사로잡혀 있다. 일단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하지만 옳다고 믿는 사실에 반대되는 경우를 찾는다면 가설을 확인할 확률 또한 더 높으며 많은 경우 우리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논쟁 중인 가설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는 옳지만 다른 경우에는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상해서 다양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찾으면서 대체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 모두가 이 방법을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면 그간 몰랐던 것을 발견하거나
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믿음을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단순히 기존의 믿음에 대한 확인만 추구한다면 계속해서 동일한 가설에 대한 증거만 더 많이 수집하게 되므로 잠재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믿음을 떨쳐버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원천과 근거를 일반적인 통념과 전문가의 견해에서 찾는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견해인 과학은 알코올이 근본적으로 몸에 나쁘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지하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치료한 의사들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한다. 많은 경우 이 같은 진실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의문을 품는다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불가능에 대한 믿음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레드와인이 몸에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말이다.